합니다. 1시간 동안 쭉 압축해가지고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방대한 내용 역시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말고사 관련해서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위주로 나올 거라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해둡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사실은 다뤘던 내용이에요. 도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 혹은 비물리적인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도시에 필요한 형태로 자리 잡게 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집행되는 게 도시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법 계획 차원에서 내용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며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도시기능이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도시의 환경을 우수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특히 어때요? 도시 안전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을 확보하는 것, 도시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 공간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도시계획은 물리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가는 그 물리적인 계획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느냐, 거기에 사실은 이제 방점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피지컬한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나 경제적인 문제와는 관련되지 않는, 즉 도시계획은 정치적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간 환경에 대한 접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때요? 1960년대 이후의 계획가들은 도시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물리적인 환경만 가지고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들어오게 되고, 계획 시 물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경제 사회 기준으로 적용을 확대했다던가, 계획 적용 시 정치적이거나 참여적 요소를 많이 고려했다라는가.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과거보다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관리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다라든가,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신도시주의라고 하는 뉴어바니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물리계획 전통의 중요성을 재등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물리적인 중심에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정치적인 관점들이 들어왔는데 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다시 신도시주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인 전통에 대한 계획, 과거 마을의 과거 도시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다시 현대 도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 이게 이제 신도시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뉴어바니즘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경관, 공공공간의 재설계를 통해서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밀도 평형계획 확산 계속해서 눈을 얘기하고 있죠. 도시 성장기에 도시 어반 스프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들, 단편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거고 결과로 어반 스프롤 현상들이 사실은 나타나게 된 개념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실은 뉴 어바니즘 개념이 나타났다라고 등장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 이 이미지는 이전에도 한번 본 적 있죠.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통 시스템, 토지 이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라든가 지리학, 지질학부터 시작해서 도시 세금, 환경, 도시 형태,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도시라는 범주 안에서 다뤄지고 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발전할수록 그 범주는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지리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지점이죠. 도시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 범위는 이제 활동 범위, 관련 부문, 그리고 내용 범위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활동 범위는 도시의 이용, 그리고 개발 및 보존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물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비물리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이라든가 교통, 환경, 경관, 보건, 문화, 후생, 안보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매뉴얼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물적, 환경적, 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적인 부분들, 예술, 문화, 위락, 관광, 스포츠, 정치적인 부분들,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방기관이 정치적 태도, NGO, 지방압력단체들의 어떤 입장과 니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그런 범주에 속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개념적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실행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은 넣긴 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계획의 단점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 제도적인 경직성, 그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죠. 지역, 지구, 그리고 구역의 지정 및 경쟁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은 평면적 토지 이용 계획 외에 경제, 재생산을 위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가장 시작점은 도시계획 시작점은 토지 이용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가지고 있는 평면적 계획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건축적인 행위와 배분과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지역지구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라면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제시설, 그리고 SOC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SOC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시가 작동되기 위해서 하는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 또 재정적인 그런 고려 대상이 됐을 때 국가 예산에서 SOC 사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점에서 이제 SOC 사업들이 집행되다 보니까
SOC 사업은 규모도 크고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이제 윗선에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광역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 기반 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광역적 정비 체계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서울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런 시설들을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공공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시설이자 또 한편으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개념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하죠. 도시개발과 재개발 사업은 시가지의 일부 지역을 면적 또는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으로 구분돼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 제도에 의해서 실행되는 개발사업들이 전부 다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법이 탄생함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계획법 제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디자인 영역 이전에 도시계획법과 제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탕 안에서 실제로 어반 디자이너라든가 건축 설계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제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도시계획법의 목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계획,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수립, 집행을 관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시계획의 이념이자 사실은 목표예요. 도시계획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은 1962년도에 사실은 우리 손으로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때 당시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게 건축법의 개념이었던 거고. 기억이 나시죠? 이제 국토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일환으로 사실 이런 제도적인 정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1934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쭉 도시계획과 건축이 하나의 틀로 묶여져 가지고 사실은 집행이 되어 왔죠. 62년도에 정비가 되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토종합 건설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건축법으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도시재개발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촉진되는 그런 동기가 됐던 법이기도 하고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경우 1972년도에 시작이 되게 됐는데 실제로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신도시들이 일기 신도시들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장 배경이 됐던 법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국민들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80년에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또한 사실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봤을 법하는 거는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실행이 되는데 특히 여기는 이제 지방도시들보다는 서울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한 50만 이상의 도시들, 강원도에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서울 수도권 지역들, 시흥시가 한 53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규모 이상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이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어떤 방향, 의지에 따라서 그런 법 체계가 정비된 것이고요. 또한 여기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그거예요. 목적 자체가 서울과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이 계속해서 집중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앞으로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혹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대학도 사실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해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의 정비법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대학 시설에 대한 규모,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사실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도권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도권 정비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법률 체계로 보면은 관련 법에서는 앞에 봤던 국토기본법, 국계법,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획은 실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각각의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화된다라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좀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좀 구분해 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국토기본법, 국계법, 건축법의 개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 좀 새로운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이제 환지법 같은 경우, 환지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해서 환지계획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개발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개발사업에 의해서 환지계획이 집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환지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의 토지들을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뭘로 개발할 거야 라고 정책이 쓰게 되면은 그 지역들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정비를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매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지계획 말고도 토지 수용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복합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개발 계획을 실행할 때 그 기본적인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적인 차원에 있어서,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그 개발 계획이 집행됐을 때, 수립됐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반면에 환지 계획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발 토지 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개발 계획이 집행되고 나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현재 가치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냐를 이제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주도 같은 지역에 한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빠졌는데,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 토지 소유주들한테 뭐 2배, 4배, 심지어는 10배씩 줄게, 나한테 매각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주도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테마파크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10배 수익을 얻는 경우와, 실제로 그게 개발 계획이 다 수립돼 가지고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개발 가치는, 사실은 그 가치는 더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환지 방식과 토지 수용에 따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보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환지 방식은 2차원적인 개발, 그러니까 토지 정비가 일어나고 나서의 시점에서 이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관리 처분 계획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행된 이후, 그리고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지 계획은 2차원적인 평면 계획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 관리 처분 계획은 실제 건물 계획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기가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은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리 처분과 환지 계획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보통 한 10년 단위로 사업이 결정되고 방향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대 근처에 있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업인데요. 사업주는 이제 SH공사가, 사업주는 서울시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SH공사가 되는 건데요.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그런 사업이 집행된 바가 있죠. 10년이 넘었죠. 실제로 완성돼서 공간을 이용하는 시점까지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도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업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사업에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일종의 심의 같은 제도인 거죠. 일단의 심의들을 쭉 거쳐가게 되면은 그 심의까지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집행권자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래서 계속 사업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특히 마곡지구 같이 360만 스퀘어미터 되는 규모의 택지를 사업을 통해서 완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다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통된 얘기가 있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광역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등을 이제 묶어서 보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고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보건, 후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시계획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죠. 토지 이용의 합리화, 그리고 공간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들, 경관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또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 및 문화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제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유수지, 저류지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저수지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이 다 방제시설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방제시설에 대한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도시기반 시설에는 철도,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같은 시설들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는 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그냥 봤을 때 오픈스페이스 광장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역할에 따라서 교통광장, 지하광장, 미관광장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개념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중에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공동구라고 하면은 전기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하수시설들을 포함한 지하 매설물 시설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역시설 계획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얘기했듯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계획을 다루고 있는 범위다.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만이라든가 공원, 광장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영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뭐 인허가해주는 또 인허가의 어떤 주체가 또 있는 것이죠.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운하 이와 같은 시설들을 대부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국가계획이라고 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계획이라고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와 수립권자, 기간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5년 만에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전국 도시 지역에 균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립권자, 수립기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관은 도시개발, 도시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도시자, 시장, 도는 군수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자체의 그 장과 장관이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집행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이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을 포함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데요.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의를 하고요.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하게 되죠. 국무회의라고 한다면은 총리 이하의 그 중앙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무회의에 보통 서울시장까지 회의에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건 용어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세종시죠. 대전에 인근에 있는 세종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도 결국에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지역에 분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제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서울이 수도인 거는 옮길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났죠. 그래서 행정기능, 대통령이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 이제 사실은 갖지 못하고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중앙부처들만 지금 내려가 있죠. 국회도 지금 그대로 서울에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복합도시 이런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통 집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법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가 2005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해서 지금 실제 2030년을 목표로 집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세종시 중에서 한 6지구인가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개발 계획이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간계획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체계,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계획 작성에서 개발 통제에 이르기까지 계획 수순을 선택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장치다.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작성하고 상담과 참여, 통제와 집행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공간적 해당법 그리고 계획의 종류, 계획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분질 수 있겠는데요.
지역의 공간범위는 국토계획법과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기능을 재배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제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시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면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주거지 단지 차원에서는 주택법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필지 단위로 본다면은 건축법과 건축계획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간 범위와 거기에 집행되고 있는 법 제도, 그리고 계획의 종류를 이와 같이 좀 재정리를 한 거예요. 앞에 봤던 여러분들의 법 제도 체계를 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에 따른 것, 사업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지침을 수용해서 작성되어지는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이제 좀씩 미시적인 계획으로 내려오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그래요. 20년 단위로 집행되는 종합계획이고 굉장히 광역적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리적이고 그런 환경적인 계획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지향적인 계획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라기보다는 일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목표 인구라는 부분이에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행계획이 또 가장 작은 단위, 1년에서 5년 개념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아까 10년 이내의 단위로 집행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관계는 맺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역지구계획, 그리고 도시시설사업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계획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 시장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도시기본계획은. 여기서 경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표, 계획, 목표, 공간구조, 물리적인 환경계획과 더불어서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고 인문 사회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기초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의 과정이 분명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청회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는 이제 일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은 수정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을 검토해서 반영돼야 되는 것들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같은 것들을 내게 돼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입안권자가 당의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사실은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에 어떤 관계성이 그냥 긴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형도시, 지형도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5년마다 집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좀 있어요.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제도상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경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하나의 틀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구현하고 담아내는 데 굉장히 어려운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관련 계획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계획 구성이 획일적이다. 기본적인 틀을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기본 계획이 작성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구성들이 전국에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구성 자체는 사실은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집행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특이성, 개성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내용적으로는 공간적 토지용 계획에 이제 강조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계획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발 위주의 계획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규모 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도시규모계획의 기준에서 집행이 되고 관련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도시규모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개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효율적 계획과 수립 시행 계획을 위해서 관련 계획과 부분 계획을 좀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용면에서 변화하는 계획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20년 계획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의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지구, 필지로 구분해서 도시계획은 집행된다. 규제 수단은 그래요. 용도지역제라든가 토지구획 규제라든가 건축규제,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토지이용은 규제되고 이용이 되게 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게 조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현대적인 도시, 현대 도시에서 조닝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도시로 발전되는데 역할은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도시계획이 집행되기 이전에는,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특히 이제 조닝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연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개별 건축 단위의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 건축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시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면적으로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 사회적으로 미친 역할들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의 유형에 따라서 분리함으로써 근린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또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재산가치설 측면에서 보면은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계획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용도를 규제한다던가, 밀도를 규제한다던가, 규모를 규제한다던가, 성과를 규제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개념 측면에서 용도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허용 용도의 방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허용 용도만 나열하는 경우 긍정적 체계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허용 용도로 나열하고 있죠. 이 용도에는 뭐가 돼. 도시계획에서는 좀 보통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시지역에 대한 내용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고 각각 지정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5년도, 90년대 이전에 사실은 이제 종 세분화를 거쳐서 전용 주거지역 1,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죠.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제 기본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기반시설의 배치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은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다. 이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용도지역의 목적 앞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지구의 구분과 지구계획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세분화돼서 다루고 있다. 전체 내용을 이제 쭉 담아봤습니다.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각각 세부적인 특징들과 지정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방화 같은 경우는 소시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고도라고 한다라면은 어때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가 있어요. 최고와 최저를 다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과 경관보호 및 과밀을 방지하고 최저고도는 토지 이용의 고도화와 도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고밀로 가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저밀로 가도 주변 지역과의 어떤 경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최고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죠. 공항이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 관리를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또 설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이렇게 위락, 리모델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토지이용 계획의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비롯해서 지역 중심, 지구 중심, 노란색의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서울시의 도시개발 장기개발 구상도가 만들어져 있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강남 쪽 이 부분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하고 테헤란로변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죠. 주거지 밀집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게 고밀화된 주거 지역들. 좀 색깔이 주황색에 가까운 게 중밀도, 그리고 노란색, 연한 노란색이 이제 저밀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보통 이제 도시계획에서는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의 색깔을 칠해서 사실은 용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공간 계획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게 분당 지역이죠. 분당 안에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가구원수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당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있던 부분이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것들, 주로 지금 전철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탑, 서현, 순회 이런 지역들이 중심으로 상업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 주거지 영역들은 실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실은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 이 블록 안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 외에 보행 중심의 녹지축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역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행 환경을 고려하는 획일적인 사실은 획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다음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성장을 방지하고 대기오염에 대처하고 또 어떻습니까? 환경보존, 농업용지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영국에서 발달한 개념인 거고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 보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공익성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이렇게 녹지 공간,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지구의 제한해서 지역에서의 제한이라고 한다면은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법률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들을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다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 설계를 했을 때 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지구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지역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겠구나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내용들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볼게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시민 농촌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법정계획은 스트럭처 플랜과 로컬 플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조계획이라고 하죠. 스트럭처 플랜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개발계획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좋겠고요. 지방계획은 책무를 의무화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계획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도시계획이 스트럭처 플랜과 로컬 플랜으로 구분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구조적인 경직성이 굉장히 심한데 영국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으로써 실제로 유연하게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제 프랑스에 대한 법규 체계는 도시기본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토지점용계획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점용계획이란 단기적인 계획으로서 토지이용, 도시개발, 주요 공공시설, 교통노선 체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협의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을 일환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을 할 때 집행되는 계획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공중권과 재개발권 TD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개발권 이전계 제도 같은 게 집행되고 있어요. 내가 그 고도 얘기를 하면서 공주부여 경주를 얘기하면서 용적률 거리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개념의 모토가 됐던 게 이 TDR이라는 거예요.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권과 소유권을 좀 분리한다는 개념. 공중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토지 혹은 건물의 상부 공간, 토지 혹은 건물의 상부 공간에 권리 양도가 가능한 개발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집행권에서 집행되는 측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기도 하고,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환경 보존을 이용하는 데서 실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의 거래는 개발권 이양제도 TDR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역사적 건축물이라든가 부지의 어떤 보존이라든가 도심 재생을 방안으로 할 때 그 공중권에 대한 권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건축물들 뉴욕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일부 보면은 내 건축물 지붕 위에 옆에 있는 건축물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미지를 직접 찾아서 한번 보여줄 텐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공중권과 개발권 이전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토지이용계획상의 필지계획상의 필지선으로 딱 구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필지를 넘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TDR이라든가 공중권이 용인되는 뉴욕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활용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방법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유동지역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가 지구 지정의 요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토지개발 이용을 신청을 해서 승인하는 승인 시점에 어떤 용도 지역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용도의 가치가 실제로 처음 승인 나기 전에 결정되는 것보다 승인 나고 나서 결정됐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중지구지역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용도 안에 두 개 이상의 뭐 보통 이제 두 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 두 개의 용도를 규정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7번에 있는 복합용도제하고도 또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복합용도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이상의 토지용을 추구하면서 기능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개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지정이라는 얘기로 우리는 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여러 방제시설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시설 혹은 SOC 같은 시설들을 중복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위에 다른 기능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던가 유수지 위에 주거가 공동주택에 들어가게 한다던가 그렇게 용도 복합을 중복 지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것들. 개발 이양권제 같은 경우는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뭐 시행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기준 같은 경우는 용도에 의해 규제가 결정되지 않고 토지 이용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특히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개발권 이양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공중권이라는 개념과 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도시계획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1시간에 압축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강조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법체계,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그거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요. 필요할 때 그런 법체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에코시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도시계획 법체계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까지 쭉 2주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예, 출석 체크 못한 학생은 올려주세요.